오늘 강연의 주제는 친구이자 가족, 반려동물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 동물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동물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동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했을 때 이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2005년 복제개 스너피 사진이고요. 복제개 스너피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복제개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미디어의 언론들과 그리고 오리지널 원본개, 이 타이라고 알려져 있는 개는 아주 일약 스타처럼 많은 사진들을 관심을 받았었죠. 사실 이 뒤에 숨은 대리모가 있었습니다. 이 대리모가 그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저와 같이 서 있는 신바라는 개인데요. 바로 그 대리모가 바로 저의 반려견이었습니다. 저에게 동물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바로 이 신바를 말하고 있고 참 가슴 뭉클한 저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발은 어릴 때 엄마가 임신이 너무 많이 돼서 새끼가 배 안에서 죽는 걸로 인해서 저희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을 했지만 새끼들 중에 한 마리를 보호자가 분양을 해줬고, 이 분양된 강아지가 저한테 와서 저에게 많은 감정도 주고 친구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복제개 스너피도 임신해서 태어나게 해주고, 또 다른 강아지도 태어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글에서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 Man's Best Friend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구글에 이런 딱 표지가 나오고 바로 개의 사진이 딱 나옵니다. 그럼 그냥 반려동물에서 가장 중요한 아까 Man's Best Friend에서 개는 언제부터 사람과 같이 살았을까? 왜 개들만 사람들의 삶에 일찍 들어왔을까? 이런 고민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당연히 있는 존재처럼 되어 있는데,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개는 늑대로부터 진화됐다. 와, 늑대 무섭잖아요. 근데 늑대가 어떻게 개가 되지? 늑대는 사람을 보면 두려움을 표시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절대 사람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거나 마주치려고 하거나 놀려고 하는 성향은 없어요. 근데 개들은 물론 일부 포악한 개들 빼고는 개들은 사람을 보면 이렇게 친한 표정과 눈빛을 마주치면서 교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사람과 눈빛을 교감하는 게 아주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연적으로 첫 만남에 개와 눈빛을 교감할 수 있는 동물은 개뿐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개들이 언제부터 사람들과 어떻게 진화가 되었을까? 이런 여러 가설들이 나온 것 중에 최근에 발표된 엑세시브 프로테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영어로 되어 있죠. 이 논문의 내용은 뭐냐면 많은 먹을 것들이 사람들이 생기면서 개를 길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건 고기죠. 예. 사람도 고기를 먹게 되고 늑대도 고기를 먹고 있는데 사람이 많은 것들을 개들을 순화시키면서 먹게 되고 하면서 같이 이제 도메스티크화 됐다라고 하는 이런 가설들을 이제 증명을 했다라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5,000년 전 이전에 고생물학자들이 무덤을 파거나 발굴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개들의 뼈들이 나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럼 적어도 14,500년 전에는 이런 동물들, 개들은 늑대로부터 이미 도메스틱화돼서 사람에게 적응이 돼서 사람과 같이 살게 되었고, 벌써 그때부터 그 개는 그 가족의 어떤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같이 무덤에 묻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려동물들을 우리가 지금 개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반려동물 하면 개밖에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반려동물의 대표적인 동물은 개와 고양이입니다. 요즘은 말도 반려동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페렛, 그리고 앵무새, 어떤 사람들은 요즘 친구들 중에는 또 인기 있는 게 장수풍뎅이와 같은 이그자틱 애니멀이라 그래서 조금 곤충 같은 동물들도 약간 얘도 나의 반려동물이야 해서 되게 마음과 주고 대화를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 하면 보통은
가족을, 그러니까 삶을 공유하고 있는 동물들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통칭하는 동물들 중에 대부분의 동물들이 개와 고양이를 포함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약 70% 정도가 아마 지금 개고 고양이가 한 30% 되는데, 점점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양이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5대5 정도 비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는 개의 비율은 아마 좀 줄 가능성이 높고요.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오늘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좀 중요해야 될 게 하나가 바로 이제 개와 고양이의, 특히 개 쪽에 맞추어서 이야기했지만 몇 가지 동물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수명입니다. 반려동물의 수명이 사람에 비하면 많이 짧죠. 이 평균 수명이 소형견에서는 15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형견은 보통 이제 치와와, 말티즈, 작은 푸들, 시츄, 이런 동물들이 보통 소형견종들인데, 소형견종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평균 15살인데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자료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평균 15살이고 더 많이 사는 애들은 17살, 18살. 제가 진료한 것 중에는 19살도 저는 진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대형견이 소형견보다는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대형견의 평균 수명은 12살 정도로 알려져 있고, 물론 15살까지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2살 전후로 해서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이 노인성 질환들로 생김으로 인해서 수명을 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저의 반려동물 신바도 12살 때 자연적으로 이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동물의 임신 기간은 중에 반려동물의 임신 기간, 특히 개와 고양이 임신 기간은 2달 정도로 짧아요. 사람은 아까 40주죠. 40주면은 약 9개월 정도가 되는데, 개는 임신 기간이 2달 정도인데, 제가 여기 명확하게 수정 후 60일, 배란 후 63일 이게 써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개는 되게 특이합니다. 이게 임신하는 사이클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이따가. 개는 이 임신되는 게 배란되고 난 후로 계산하는 거랑 수정되는 거랑 며칠의 차이가 나고 되고 있고요. 또 고양이는 또 임신 기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개처럼 또. 그래서 62일에서 66일, 약간은 두리뭉실해요. 심지어 제가 배우는 책에서는 어떤 책에는 62일에서 65일, 어떤 책은 63에서 69일,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이 동물의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비해서 임신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짧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태어나면 사람보다 더 온전하게 활동을 하죠. 개와 고양이를 키워보거나 태어나서 본 점이 있으면 정말 놀랍죠. 눈과 귀가 안 뚫려 있을 뿐이지 이렇게 막 털 다 나 있고 막 기어다니죠. 그래서 2주만 지나면 눈 뜨고, 3주, 4주 되면 젖히고, 막 5주, 6주 되면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하죠. 사람은 1년이 돼도 간신히 걸어다닐까 정도 하는데, 반려동물들, 이 개와 고양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임신 기간 60일만 해도 충분하고, 밖에 나와서도 한 달만 지나면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닙니다. 그만큼 짧은 임신 기간에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수명을 잠깐 얘기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자,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고령의 개는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제 강의를 듣고 빨리 구글로 검색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나이 든 기록된 개는 29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무려 2배를 산 거죠. 평균이 15살이니까 약 30살로 계속을 하면, 그래서 개가 실제로는 어쨌든 잘 키우게 되면은 29살까지도 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은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동물을 잘 키우게 되면 개와 고양이도 오랫동안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평균 연령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자, 상상 임신. 제 전공이 앞서 제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진료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많이 보는 게 동물의 임신 사진들이에요. 저는 정말 1년에 몇 번도 동물의 임신된 초음파 사진들을 봐요. 텔레비전에서 이게 사람들을 가끔 이제 남편과 부인이 병원에 가서 초음파 사진을 딱 찍어서 이렇게 초음파 영상들 딱 보이면 남편이 되게 표정이 밝고 막 와 신기하다고 보는데, 저는
와이프한테 혼났습니다. 예, 그 사진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좀 흥미도가 떨어지는 거죠. 또 임신이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건 좀 특별하죠. 또 사람에서 상상 임신은 약간은 좀 정신과적인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와 고양이는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배란을 하게 되면 임신을 하지 않으면 다음번 배란을 위해서 임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개와 고양이들은 배란이 되면은 배란함과 동시에 동물이 내가 임신한 것처럼 호르몬들이 나와요. 그래서 임신 유지 호르몬들이 무려 임신 기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아까 말한 임신 기간 약 2달 동안 계속 임신 유지 호르몬들이 나오다 보니 이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동물들은 그 변화가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정말 옆에서 보면은 혼자 집에서 있는데 집에 암컷이고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분명히. 근데 애가 임신한 것처럼 배가 유선이 막 커져 있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으려고 막 이렇게 모성 행동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가지고 설마 내가 뭐 잠깐 없는 사이에 얘가 집을 나갔다가 어떻게 동네에 있는 개들과 혹시 원치 않는 임신이 됐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하고 병원에 가서 만약에 초음파를 대본다, 임신 검사를 해보잖아요. 임신이 아니에요. 바로 상상 임신 증상입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임신을 하지 않아도 배란이 되면은 임신한 거와 똑같은 현상의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외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임신이 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호르몬 검사를 하면 임신인데 겉으로는 임신하지 않는 형태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정말 0과 10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호르몬 검사를 하면 얘는 임신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임신이 형태를 주인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시도했던 개들도 유선이 커져 있으니까 상상 임신 됐네요. 그때 주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상상 임신 증상들이 개와 고양이에서는 당연히 있는 과정입니다. 처음 개를 입양을 해가지고 특히 암컷을 입양해서 키울 때 갑자기 생리 현상이 보이고 임신을 분명히 시킨 적이 없는데 마치 얘가 임신한 것처럼 뭔가 유선이 커지고 뭔가 행동을 한다. 그럼 상상 임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2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르몬 농도가 다시 임신 이전 상태로 떨어지게 되고 겉 모습도 모양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상상 임신을 보고 뭔가 불편해 하거든요. 얘가 막 그러면 사람이 옆에서 계속 만지면 오히려 이게 염증이 유선에 자극을 줘가지고 염증이 생기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동물을 다루시지 마시고 그냥 생리학적인 현상인데 좀 걱정이 되시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아주 간단한 처치를 받거나 처치를 받지 않으면 다 이해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와 고양이는 사람처럼 매달 임신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임신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소를 키우는 사람이나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동물들은 매달 임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개와 고양이는 매달 임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고양이는 특이합니다. 고양이는 봄에만 임신할 수 있습니다.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봄입니다. 즉 봄에 해당되는 2월부터 시작됩니다. 2월부터 약 6월까지 임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6월이 지나면 임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이렇게 봄에만 임신이 가능한 것은 바로 빛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길어지면 임신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과 동물들은 주로 항상 빛이 길어지는 게 시점이 뭐냐면 겨울에 동지가 되면 밤이 제일 길잖아요. 이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고양이들은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밤이 점점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구나, 빛이 들어지구나 하면은 1월 달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2월부터 사람도 확실히 느낍니다. 빛이 많이 길어졌네. 그럼 고양이들은 그때부터 임신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몸에서 이 난소의 반응들이 시작되게 되어 있어서 이 봄에만 임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양이처럼 봄에만 임신할 수 있는 동물들은 고양이하고 말이 해당됩니다. 특이하게 말도 이 봄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말을 키우는 사람들은 봄이 진짜 바빠요. 말에 꼭 임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개도 봄에만 임신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는 또 특이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빛이 짧아지는 겨울에 임신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개는 1년에 임신할 수 있는 게 1회나 2회 정도입니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는 보통 1회, 어떤 개는 2회 정도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임신할 수 있는 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6월, 12월, 6월, 12월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8개월 간격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10개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입양을 하게 되면, 특히 암컷을 입양하게 됐을 때, 어린 나이 입양했을 때 맨 먼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개가 언제 임신할 수 있는 주기가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오는 걸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해야 되는 그 날짜가 왔을 때, 예를 들면 6개월이다. 그러면은 자, 오늘로부터 6개월 후에 임신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돼요. 근데 그 개가 오지 않았어. 그러면 그 개는 6개월 안에 이 생식기관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병원을 가야 돼요.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기록을 잘 해놔야 돼요. 건너뛰면 10중 8구는 그 개는 생식기관에 뭔가 종양이 생겼거나 염증이 생겼거나에 대한 이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동물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6개월이니까 깜빡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의 이런 임신의 주기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임신이 된다고 해서 새끼를 많이 낳으면은 개와 고양이들이 보통 한 마리 낳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2~3마리, 많으면 10마리씩 낳는 동물들도 개 품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리고 수컷들 집에서 키우면 이 굉장히 성격이 약간 좀 포악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컷 특유의 이 오줌 싸는 나쁜 행동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줌을 막 마킹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혹시나 우리 개가 임신해가지고 막 새끼를 많이 낳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수컷이 막 이렇게 오줌을 내서 많이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임신을 못하게 하는 이 중성화 수술을 이제 권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나요? 제가 공부를 배울 때만 해도, 벌써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가 벌써 저도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전에 공부를 할 때마다 중성화 수술을 원하는 보호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1년 안에 해라 라는 어떤 당위적인 이런 걸로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왼쪽에 지금 영어 논문 한 편을 잠깐 해왔는데, 그렇게 옛날에는 당연히 이렇게 1년 안에 무조건 해라라는 식으로 권장되던 이런 중성화 수술이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중성화 수술을 너무 어린 나이에 하거나 혹은 너무 늦게 했을 때 뭔가 이게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얘네들한테 건강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성화 수술을 결정하는 것들은 이제 품종별로 조금 더 고민해보고, 무조건 1년 미만이 됐을 때, 즉 성성숙,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무조건 하세요라고 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조금 더 주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냥 뭐 우리 개는 새끼를 안 낳을 거니까, 수컷은 영역표시 지저분하니까 무조건 빨리 수술해야지, 이런 식의 표현은 이제 생각은 조금 이제 한 번쯤 접어두시고요.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본능을 억제시켜서 우리가 사람에게 집안에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동물의 기능 본능을 억제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이런 중성화 수술이 일부에서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조인트 디스오더, 캔서, 유리너리 인컨티너스 몇 가지 질병들을 예시로 들면서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들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 품종별로 중성화 시기도 이제 고민하면서 결정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성화 수술을 안 했어요. 혹시라도 그럼 우리 개가 그러면 안 했으면 임신을 한번 하고 싶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수컷은 10살까지도 충분히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사람도 나이가 많으면 충분히 임신될 수 있는 것처럼 수컷에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자, 암컷은 그럼 어떻게 되냐? 암컷의 평균 수명이 아까 작은 개들은 15살,
큰 개들은 12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몇 살까지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7살? 8살? 사실 이것도 정확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책에서는 보통 2살에서 8살 내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살이 돼도 임신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사람은 50쯤 전후에서 폐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들도 그런 폐경기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개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람처럼 해당되는 이 메노포즈, 폐경기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메노포즈 라이크 상태, 폐경기와 비슷한 상태로 변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2살에서 8살 정도가 임신의 정년기입니다. 그게 폐경기 때문에 8살이 정년기가 아니고요. 점점 배란되는 횟수가 줄게 되고 임신될 확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난산이 되는 것, 즉 임신하고 유산될 때, 출산될 때 어떤 불의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시키지 말라는 목적으로 인해서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집에 있다 보니까 반려동물들이 물론 마당에서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점점 아파트로 들어오게 되고 많이 키우게 되다 보니까 이제 냄새가 나니까 목욕을 많이 시키죠. 지금은 그래도 많은 보호자분들이 사람이 쓰고 있는 샴푸나 비누들을 많이 안 써요. 많이 지지게 됐지만. 근데 이제 처음에 못 모르고 이제 뭐 똑같이 뭐 하고 개 피부나 사람 피부나 똑같이 하면서 이제 사람 쓰고 있는 거 막 뭐 향기 나는 거 막 써요. 그럼 나중에 이제 뭐 개 피부가 이상해집니다. 실제로 여성분들 민감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뭐 화장품만 조금만 바뀌어도 피부가 좀 이렇게 트러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들도 트러블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개의 피부와 사람의 피부에는 이 pH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용 샴푸와 로션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 혹시라도 사람용을 쓰고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는 무조건 개와 관련된 전용 제품을 쓰는 게 좋습니다. 반려동물들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또 우리 가족들이 있을 때 이모셔널, 즉 감정적인 거에 굉장히 의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려동물의 역할의 첫 번째가 우리 이 감성적인 존재들입니다. 이제 보시는 사진들을 보시면 저는 참 보기 좋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 저희 어머니가 지금 75세신데 개와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개와 같이 침대에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뭐 저희 세대나 저희 세대 아래로 갈수록 이 반려동물들과 같이 놀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나 먹던 거 주고 먹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굉장히 흔한 일이 돼가고 있고요. 아래 보여드리는 이 마음이 영화의 한 장면이죠. 아주 정말 똑똑한 이 리트리버죠. 그 영화 보면 정말 이렇게 저절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날 겁니다. 저는 어차피 제 직업이 수의사이다 보이고 또 실제로 진료 활동도 조금씩 하고 동물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다른 아이들보다 많은 동물들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린 사진은 제 딸 사진인데요. 아마 제 딸은 뭐 거의 1살 걸어 다닐 때부터 이제 목장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면은 아빠 목장 갈래 같이 가자 그러면은 못 모르지만 아빠가 책에서 읽어줘서 동물들은 좋은 존재고 우리한테 훌륭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야 하고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밥 먹을 때 그 그릇 지저분하면은 배 아프고 그러니까 밥 먹는데도 깨끗하게 해줘야 돼. 청소도 해줘야 되고 동물들도 너를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다가갈 때는 항상 눈빛을 마주치고 먼저 네가 간다라는 신호를 주고 동물이 도망가면 딱 다가가지 말고 잠시 기다렸다가 가고 동물도 너가 두려우니까 너가 인정될 때까지는 잠시 서로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만약에 동물이 다가왔을 때 너가 또 도망가 버리면 동물도 또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동물과 우리가 처음 만나는 순간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다가가다 보면 이 동물에 대한 이 친화성이 생기게 되고
동물에 대한 편함이 생기게 되고 책임감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햄스터를 키우고 있긴 한데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죠. 굉장히 소중하게 키우고 있고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가끔씩 보면은 그 동물 햄스터와 대화를 나눌 때 보면 그래도 동물이 있으니까 아빠한테 혼났을 때도 가끔 또 동물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재밌게 하는 거 보면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물들이 좋은 10가지 이유, 사실 이걸 다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동물들을 키움으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적대감을 갖거나 혹은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다가가기가 어렵겠지만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릴 때 동물이 무섭게 다가가면 그 아이는 계속 동물을 이제는 다가갈 수 없게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데, 처음에 잘 다가가게 됐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동물을 다가갈 때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이 혹시 이제 동물을 했을 때 책임을 지게 되게 되고요. 도와주려고 합니다. 동물이 아프게 되면 도와주려고 하는 것, 즉 살아있는 생명을 도와주게 될 수 있다는 감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동물이 좋다는 이유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생각하고 동물들도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만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 노인 연맹이라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동물들을 컴패니언이면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의 어떤 베네핏, 좋은 점이라는 보고서들이 발표된 적이 있고, 유니버시티 오브 퀸슬랜드에 나온 논문들의 일부 발췌를 해봐도 이 여러 임상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도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들과 같이 자라게 됐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라는 거죠. 자, 반려동물도 우리한테 감정적으로 도움만 주느냐? 반려동물도 아까 이제 우리 인구조사에 들어가잖아요. 몇 마리 있는지, 우리나라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보면 사회에 이제 우리는 구성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실제 동물들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딱 사진을 나오면 고개를 다 수긍을 했었을 겁니다. 공항,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맹인, 이런 분들,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개들이 있죠. 자, 그리고 그 아래 제가 코로나19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개들의 후각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일까라는 놀라운 과학적 세계를 말씀드립니다. 핀란드 헬싱키 공항에 세계 처음으로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개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랑스하고 영국과 미국에서 실험실 수준에서, 실험실이라고 하는 이런 무대와 같은 공간에서 여기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옷과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 옷을 놔뒀을 때 훈련된 개를 놓고 찾아봐 그러면은 실제 거의 90% 이상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옷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이 훈련된 개를 그러면은 공항에다 투입하자. 그럼 공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냄새를 맡고 거기서 1차적으로라도 우리가 코로나를 걸린 사람을 분류할 수 있다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핀란드 헬싱키 공항에서 이런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개들의 후각 능력이 너무 뛰어나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민간 단체에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이런 뛰어난 후각령들만 모아가지고 우리가 민간 단체를 만들어서 영국에서는 암을 확인하는 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암은 하는 게 아니고요. 특수한 냄새를 내뿜는 암들이 있어요. 특히 폐암류가 그렇습니다. 이 폐암에 걸린 사람들은 이 호흡을 할 때 이 특수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잘 못 느껴요. 근데 저는 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험실에서 암세포를 배양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유방암세포 중에 특히 특별한 유방암세포들은 냄새가 특별한 게 나와요. 약간의 냄새를 알아요. 제가 느낄 정도면 개들은 확실히 알아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폐암에 걸린, 특수한 암에 걸린 사람들은 아마 폐에서 특수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럼 그 냄새를 개들이 알아맞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훈련을 시켰을 때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들은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훈련만 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도 도움을 주고 치료도 도움을 줘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설마 개가 치료야, 물론 마음의 안정을 치료도 줄 수 있는 것처럼 치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과병원에 여기 지금 오른편에 보여드리는데 아이가 누워 있는데 리트리버 한 마리가 지금 누워 있죠. 병원이란 존재, 치과라는 존재는 물론 치과는 저도 무섭습니다. 예, 무서운데 아이들은 더 무섭죠. 근데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귀여운 리트리버가 있어.
그럼 뭔가 좋다, 다가와. 그리고 선생님이 그런 거죠. 이빨 치료 잘 받으면 이 리트리버가 너한테 젤리를 줄 거야. 실제 얘네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뭘 주기도 합니다. 그런 훈련 받은 애들.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기쁘죠. 친구가 있구나. 자기랑 통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정서적 안정을 취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 병원에서, 소아과 병원이나 치과 병원에서는 개를 키움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혹은 조금 병원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약간 안정치료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또한 자폐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어떤 심리적인 치료가 걸린 사람들은 실제 개들과 소통함으로 하면서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애니멀 어시스트 서라피에서 AAT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AAT라고 하는 게 정립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동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처럼 아이들 중에 집중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소통을 잘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훈련된 받은 개들과 놀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치료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이나 여기 있는 일본 사진인데,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 사람은 동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동물 치료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기관에 가서 동물들과 노는 거죠. 놀면서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 실제로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부 있었던 활동들입니다. 울산에서 이렇게 치료된 활동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은 저희 동물교실도 있어서 학부생들이 운영을 하면서 어린아이들 중에 이렇게 정말 병원을 떠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백혈병, 소아백혈병이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심장병 했을 때 서울대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 정말 가면은 정말 아이들의 표정은 너무 천진하고 좋은데 바깥 못 나가거든요. 중환자실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우울하고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된 개들하고 한번 노출이 되면 굉장히 기뻐집니다, 얼굴이. 그래서 마음이 기뻐지는 거는 이 실제 병 치료에도 도움이 분명히 된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 치료로서 우리는 이 반려동물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약간 이런 구성원으로서의 약간 심리적인 치료였다면, 진짜 질병 치료에 대한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소개시키고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개들도 늑대로부터 진화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사람들은 그거 궁금해요. 실제로 개와 늑대는 둘이 만나면 임신이 됩니다. 진화가 됐어도 임신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진화가 됐을 때 유전자를 검색을 해보면은 어느 유전자가 어떻게 돌연변이가 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개의 유전자를 검사하고 해서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왜 그럴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늑대는 닭뼈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닭고기를 막 먹어요. 근데 개는 닭뼈를 생닭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잘못하면 목에 걸리고 다쳐요. 그럼 유전자의 변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변화를 DNA 분석을 통해서 알려주는 정보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전자의 변화로 해서 나오는 선천적인 암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NIH라는 아주 엄청나게 큰 연구기관이 있죠. 그래서 이 캐나인 캔서 컨소시엄이라 그래가지고 개의 암들이 살펴보니까 사람과 암과 너무 똑같은 게 많아. 근데 약도 똑같은 걸 써요. 저희 동물병원에서 제가 그 암 치료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내과 우리 암 전문하시는 보면은 비슷한 약들을 많이 씁니다. 사람에서 쓰는 약들을.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항암제가 개발이 됐으면 동물 실험이 끝나고 임상 실험을 할 때 사람만 하지 말고 그런 똑같은 암을 걸린 개들한테도 같이 임상 실험을 하자. 그래서 개에서 만약에 그 효과가 나오면 사람도 효과가 나오겠지? 혹은 개에서 부작용이 있으면 사람도 부작용이 있겠지? 그리고 사람이 먼저 효과가 나오면 개도 나중에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비교의학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비교의학적인 겁니다.
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 동물이에요. 같은 걸 먹고 자고 해요. 암이 발생도 했어요. 비슷한 암이에요. 췌장암. 약도 비슷해요. 새로운 항암제예요. 그러면 같이 먹어보는 거죠. 체중만 달라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개가 반응이 먼저 빨리 올 가능성이 높아요. 체중도 작고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우리는 나쁜 것을 찾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좋은 걸 찾으면 빨리 할 수도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질병을 이해할 때 집에 있는 반려동물의 질병도 같이 이해하면 좋다는 거죠. 이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혈액암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카티라고 하는 암이 있는데요. 혈액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서 지금 암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을 꺼내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 T셀을 만들어 가지고 이 T셀을 다시 개에다 줘가지고 그 개가 치료되는지 보는 거죠. 비교의학적으로 이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도 된다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개는 또 수명도 짧고 그 다음에 반응도 빨리빨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우리가 그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함을 볼 수가 있죠.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실제 눈 질병에도 실제 성공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소녀시대 가수 수영이 실명 홍보대사이고요. 그 아버님이 실명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시고요. 그리고 유명한 이동우 씨도 이 질병에 걸려 있죠. 이 질병은 이 망막퇴액성 질병들은 나이가 들어서 10대는 괜찮다가 20, 30대 되면서 눈이 안 보이는 이 질병입니다. 자, 이 질병과 똑같은 게 아주 똑같진 않죠. 비슷한 유전적인 특징적으로 발생되는 게 개도 있습니다. 개 주인이 우리 애가 어릴 때는 앞에 물건이 있으면 잘 피해서 가다가 몇 살, 5살 넘어가더니 갑자기 앞에 물건이 있어도 꽈당 부딪히는 거예요. 이상해요 하고 병원에 와서 눈을 검사해 보면 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망막퇴행성 유전병이네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병들을 알게 돼가지고 이런 걸 아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수의사들과 연구자들,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바이러스 치료제들을 개에다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세라피라는 것을 도입을 해봤더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개에서. 와,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걸 보고 그러면 바로 사람에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몇 년에 걸쳐서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사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임상 들어가야죠. 그래서 실제 이제 사람의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 그래서 2017년에 이 미국 FDA에서 유전성 망막 질환 유전자 치료제가 승인이 났습니다. 크게 났죠. 엄청난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이와 유사한 유전병을 갖고 있었던 개 품종들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이 주사 한 번 맞는데 4억쯤 된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지만 이미 이제 영국에서 실제로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겠다. 이제 이미 승인 났으니까 이제 치료 효과를 보고 해서 내년부터 결과가 나오겠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DMD 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 위축병인데요. 찰스 킹 스파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르네상스 시대에 조금 사는 이 스파니엘 계열의 아주 고급 품종이 있는데요. 걔네의 질병이 여기 사람에 있는 것처럼 비슷한 게 있어요. 바로 X 유전자에 있는 열성 유전병인데요. 이 주로 사람은 여자는 X가 2개니까 한쪽에만 질병이 있어도 한쪽이 보상을 하는데 남자는 X가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 질병이 생기면 바로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DMD라고 하는 질병이 남자가 많은데 여기에 이제 생기면 근육이 이렇게 잘 안 자라요. 근데 이런 유사한 게 아까 얘기했던 찰스 킹 스파니엘이라는 품종에 있었고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실제 개에서 이 질병을 가진 개들에게 유전자 치료를 해보니까 치료가 된다는 것들을 최근에 발표가 된 겁니다. 네이처에 발표가 돼서 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눈에서 있었던 일들도 이제 가능하겠구나라는 것들도 정말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에서 발생되는 이렇게 우리 옆에 가까운 내가 키우고 있는 개인데 질병이 없어요. 하지만 옆집 개가 유전병이 있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질병들은 어느 누군가의 혹시라도 우리 사람과 유사한 질병을 공유했다고 하면 걔네들의 질병 정보들이 먼 훗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감시자 조금 색다르죠. 사실 이 부분 얘기할 때는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이야 뭐 미세먼지 농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핸드폰에 알람이 뜨고 뭐 여기 대기 중 온도 뭐가 다 나오죠. 감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센서들이 발달돼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감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동물들의 능력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아까 동물의 후각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했었던 것처럼 이런 감시자 역할들이 실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가장 유명한 산화가 이 수은 중독이죠. 이 일본의 이 구마모토현의 이 미나미타시 쪽에 있는 수은의 공장에서 폐수가 노출돼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막 죽고 막 기형되고 막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겼었죠.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고양이들도 먼저 발견한 거예요. 고양이들이 막 약간 막 미친 척처럼 막 약간 춤추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고양이 미친 춤병이라는 말도 썼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고양이들이 그때 막 같이 먼저 아팠었는데 사람들은 고양이에 미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람보다 먼저 증상이 나왔던 거죠. 만약에 그 옛날에 우리 사람이 고양이가 감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알고 저 고양이가 문제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왜 그런지 분석을 해봤을 때 수은 중독이네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도 알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게 제가 말하고 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무겁습니다. 바로 이 반려동물 가습기 살균 피해 사건인 사례인데요. 가습기로서 물론 저는 피해를 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습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서 정말 안타까움 그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제 아는 동료들이 이 진료를 했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원인 불명의 폐렴을 걸린 고양이와 개들이 많이 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의사들도 아직은 왜 그러지? 이게 드문드문 오니까 막 계속 오면 모를까? 드문드문 오는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원인이 없거든요. 잘 모르는데 폐렴이 생겨서 좀 하다가 죽어버리고 나중에 막 손상이 있어서 막 되게 오래 못 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인과관계를 찾아보니까 이 가습기를 했던 그 틀었던 집에 반려동물도 같이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없는 낮에도 가습기를 틀어놓았을 때 그 안에는 동물들이 살았잖아요. 그 동물들이 그 가습기에 계속 노출이 됐기 때문에 먼저 더 많이 노출돼 가지고 먼저 폐렴 증세가 나와 가지고 병원에 찾아오게 된 거였죠. 아마 그때는 사람들이 증상이 아마 있거나 약했을 것 같아요. 이 개가 있었을 때 왜 그러지? 원인이 문제였으면 한 번쯤은 좀 더 진지하게 이 고민을 해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이런 감시 역할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사협회에서는 이렇게 최근에도 이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에 대해서 이 동물들이 이렇게 피해도 보고 있고 얘네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동물과 사람이 같이 질병이 발생하고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이 공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이겁니다. 벌써 해외에서는 이렇게 동물의 질병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봤을 때 그 루틴하게 발생되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뭐 설사야, 감기야, 뭐 예를 들면 찢어졌어, 피가 나, 뭐 염증이야, 종양이야 이렇게 아는 것들은 괜찮지만 뭔가 원인 불명에 의해서 갑자기 생기는 폐렴, 갑자기 생기는 중독증 이게 왜 그러지?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보고하고 뭔가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 질병들이 혹시나 사람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예방적으로 동물도 구할 수 있고 사람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시 역할, 세니탈 개념들이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시스템이 없긴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고 혹시 우리가 좀 돈을 힘을 합쳐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이 동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질병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실 저희 수의사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했을 때 이 수의사의 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마스크를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수의사들은 정말 일선에서 동물들 부딪히고 이 마스크를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인데 수의사는 의료기회 생활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니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이 동물의 의료 시스템들 아직도 이렇게 좀 사람 중심이고 동물은 아니야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되면은 결국 이 피해는 나중에는 사람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물이 아프게 되면 언젠가 사람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서 이 수의사들의 건강들도 챙겨주고 그게 결국 사람들의 건강들을 챙겨주는 것이라는 개념들을 이제는 좀 국민 모두 인식을 해가지고 이걸 좀 바꿔주고 제도를 통합적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 그리고 환경들이 하나로 건강하는 이런 원헬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 건강이 하나지 나만 건강해? 옆집도 건강하고 앞집도 건강해야 되고 그 집 앞에 동물도 건강해야 되고 저 앞에 식물도 건강해야지. 그래서 우리 모두 건강해야 된다는 개념들을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여러 가지 의미를, 단지 어떤 반려동물의 어떤 질병만 이렇게 뭐 알려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마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았을 겁니다. 이 반려동물들은 정말 친구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들을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가 치료를 집에서, 물론 저희들도 간단한 건 알아서 하지만 조금 판단이 어려우면은 빠른 때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초를 해줘야지 되고, 그리고 그 질병의 치료가 단순히 자신의 개만 치료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다, 내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아도 언젠가는 아까 말씀드린 유전병 치료제처럼 우리 후대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병들의 치료가 공유가 되고 누적이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반려동물과 공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동물과의 공존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수의사 혼자 열심히 할 필요는 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키운 사람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키우지 않거나 혹은 모든 국민들이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도와야지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 없는 친구, 반려동물. 반려동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옆에 있은 존재로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동물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약을 담지하거나 안내를 해주거나 인명을 구조해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실제 사람을 도와주는 현상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병들 치료제뿐만 아니라 우리 동물들이, 반려동물들이 사람에게 주는 것들은 아무런 것 바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의 의미, 반려동물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장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